자, 24년도 국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요 문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거든요. 개정된 사항 중에 중요한 거 위주로 모아놓은 문제 같아요. 제일 먼저 옛날에 지방의회 직원들 있잖아요. 의회 직원인데 단체장이 임명해요. 원래 의회와 단체장은 견제 균형이 돼야 되는데 의회 직원을 단체장 임명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의회 직원을 의장이 임명합니다. 이제 의회 직원 의장이 임명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조심하시고요.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게 요번에 이게 여러 번 시험 나왔죠. 정책 전문 인력. 자, 정책 전문 인력 말고 또 누가 있냐면 전문위원이 있어요. 전문위원. 전문위원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 전문위원은 의회 안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소속이에요. 전문위원. 이 위원회 소속으로 이 위원을 지원하는 게 바로 전문위원이고 이분들은 뭐다? 그 일반직이나 별정직 지방 공무원이에요. 반면에 이건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 지원하려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일명 의회 직렬이 생겼어요. 의회 직렬인데 의회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요. 그래서 이 범위가 틀렸네.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아마 이거 낸 이유는 3분의 2까지 하려고 했던 거 봐요.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명수가 2분의 1로 줄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 직렬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전문 인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 말. 여기 틀렸고 이제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주민투표는 어디 있다? 이게 주민투표가 아니라 옛날에는 무조건 기관 대리평이었죠. 기관 대리평밖에 없었는데 법률이 있고 주민투표를 거친 다음에는 형태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률이 있어야 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 거쳐가지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조례지정 개표는요. 조례지정 개표 이거 좀 바뀌었죠.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주면은 단체장이 지방의회 부의했죠. 이게 바뀌면서 조례지정 개표는 바로 지방의회 요구합니다. 청구하고요. 반면 새로 들어온 게 뭐다?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 들어와요. 밑에 있죠. 조례가 아니라 규칙. 단체장이 만들잖아. 조심할 거는 요 규칙은 원래 주민 권리 의무는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조례가 규칙에 위임했다면은 권리 의무도 규정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의 주민의 권리 의무와 무관한 것은 의견 제출이 안 돼요. 의견 제출이 안 되는데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됐다면은 규칙에 대해서 단체장한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 제출은 어디 한다? 지방의회 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단체장한테 청구하면 단체장이 부의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바로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요구합니다. 청구해요. 그다음 새로 들어온 게 뭐다?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이 들어왔는데 모든 규칙이 되는 게 아니라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규칙에 대해서만 단체장한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다음 새로 들어온 게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여태까지 중앙과 지방이 갈등이 있었을 때는 국무총리에 있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갈등 조정했잖아요. 이건 갈등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위원장이에요. 소속은 아니에요. 소속이라고 할 수 없고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걸 정리해 놨습니다. 자, 중앙지방협력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국무총리하고 시도협의회 의장이 뭐냐면 협의회가 4개 있잖아. 시도지사 협의회, 시도 의회 의장의 협의회, 그다음에 시군자치구 그 장애 이제 협의회, 그다음에 시군자치구 의회 협의 4개가 있죠. 요 중에서 부총리는 국무총리가 들어가고 그다음 누가 들어간다나 국무총리 들어가고 시도 협의회 4개 중에 시도협의회 요 의장이 이제 그 부위원 들어가고요. 그래서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 국무총리하고 시도지사 협의회장하고 누가 들어가나 봐? 기재부 장관이 들어가고요. 교육부가 들어갔죠. 이거 제가 색깔을 좀 진하게 해드렸는데 행안부 들어갔고 장관급이죠. 국무총리 조정실장 들어가고 장관급입니다. 처장이 들어왔죠. 법률이다 보니까 처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혁천 없습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시도지사 들어왔죠. 근데 시도지사는 이제 다 들어와 있고 협의체가 4가지가 있잖아. 시도지사 협의체,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의 협의체, 그다음에 시군자치구 장의 협의체,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의 협의체 4개 있죠. 그지? 여기에 협의체 대표자가 들어옵니다. 대표자. 요 대표자 한 사람은 여기 부위원장일 겁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도협의회장은 일로 들어와 있고 부위원장일 거고, 반면에 시도의장협의회, 의회협의회장, 그다음에 시군자치구장의 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 의회협의회장 요 3명이 여기로 들어와 있고, 여기까지가 법률에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바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설마 이걸 물어보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장이 누군지, 뭐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누군지 이런 거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그다음에 정족수가 3분의 2가 출석을 해야 돼요.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확정하는 거고요. 요게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뉴스에도 막 나오던데 그게 이제 여기 논점이 있다 보니까 시험에 나온 것 같아 이게. 자, 그다음에 7번 문제는 동기부여 이론 물어봤는데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만 물어봤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 물어본 게 아니라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자, 가르는 거는 욕구 내용 이론, 인지 과정 이론이에요. 인간은 욕망이 있다. 욕망을 하나, 둘 이렇게 쌓아가는 게 뭐다 되게 내용 이론. 다음에 욕망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욕망까지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로가 있을 텐데 여기 영향을 준 요소가 뭐일까? 욕망 말고 뭐 기대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있을까? 학습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을 준다는 게 과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첫 번째 욕구를 확인했다. 욕구에 초점이 있다. 요게 바로 무슨 이론이다? 내용 이론이고요. 욕구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욕구 말고 욕구를 우리가 추구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어. 이걸 찾는 게 바로 뭐다? 인지 과정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욕구 이론은 주로 아래 위로 달릴 거고요. 인지 과정 이론은 화살표 나온다. 얘 때문에 얘가 나오고 얘 때문에 얘가 나오고 옆으로 달릴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름이 올 때 미음이 들어간다. 영어 M이 들어가면 전부 다 내용 이론이에요. 메슬로우, 맥그리거, 맥클랜드, 맥코비, 머레이. 전부 미음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내려가시면 내가 갖고 왔습니다. 자, 답은 이제 누가 내용 이론이고 누가 과정 이론이가 그랬는데 맥클랜드 뭐다? 내용 이론. 그다음에 허즈버그 내용 이론, 이 내용 이론이네요. 그럼 1번 아니면은 4번 중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요즘 과정 이론 들어가야 되잖아. 브롬의 과정 이론. 맞지? 그다음에 엘더퍼는 내용 이론이죠. 이건 아니었고 답 몇 번이야 그래서 1번이 되겠지. 1번은 내용 이론이 돼야 되고 2번은 과정이 돼야 되는데 맞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내용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내용인가 누가 과정인가만 가르는 거니까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욕구 내용 이론 욕망이 쌓입니다. 메슬로우처럼 막 쌓여가는 거 이렇게 쌓여가고 이걸 가지고 X, Y 또는 성숙, 미성숙 이렇게 가를 겁니다. 과정 이론은 그게 아니라 욕망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요소가 얘 때문에 얘가 나오고 B가 나오고 B 때문에 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경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 있고 욕망이 아래 위로 서열화돼 있고 이 욕망을 위해서 뭘 줄 것인가 유인책이 그린다. 내용 이론. 욕망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 경로 찾아가는 게 바로 뭐다? 과정 이론이에요. 자, 내용 이론의 가장 기본 학자는 메슬로우죠. 생한사 존자. 이걸 가지고 생한사 존자. 여기 안전은 다시 뭐가 있다? 물질 안전이 있고 정신 안전이 있어요. 그래서 생존과 물질 안전이 이, 정신 안전부터 외적 종교까지가 R이죠. 그다음 내적 종교 이상이 G예요. 그래서 생한산 존자 ERG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X와 Y로 성숙과 미성숙으로 성숙과 X람은 미성숙과 X람은 권위적으로 수탈 권위, 그다음에 온정 권위, 민주는 협의 민주, 참여 민주예요. 나중에 권위 민주가 넷으로 갈라져요. 민주 2개, 권위 2개.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사람을 뭐로 온다? Y로 봐요. 성장 이론을 봐요. X를 보지 못하고 주로 Y 중심이 바로 맥그리고 아지리스 리커트예요. 근데 허즈버는 뭐라 그래? Y도 중요해. X도 중요해요. 근데 Y는 생산성 관련돼 있고 위생은 손실 방지 관련돼 있다. 둘은 서열이 없어요. 내가 아래 위로 그렸지만 서열은 없어요. 별개라는 겁니다. 동기가 만족이고 만족해야 성과 나올 거고
위생은 불만이고 불만이 있으면은 작업 손실 나와요. 근데 불만이 없다고 해서 생산성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생 요인은 동기 요인의 필요 조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이거 말고 누가 있어야 돼? 이건 서열이 있죠. 그다음에 맥클랜드 나와야 돼. 맥클랜드 뭐라고 그래? 사람의 욕망은 권력, 신교, 성취가 있는데 사람마다 서열이 다를 수 있어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경험합니다. 또 변합니다. 그치? 이런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성취 욕구예요. 이 성취 욕구 높아야지 성과가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일명 성취 동기 이론이라고 그래. 서열은 존재하지만 사람마다 서열은 다르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메슬로와 비교해야 돼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머레인 뭐라 그래? 서열도 없어요. 서열도 명시욕구 이론이에요. 서열도 없고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유발된다는 게 바로 머레이의 그 명시욕구 이론이에요. 요 두 사람 빠졌고 하나 더 들어간다. 메코비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총 8명인가요? 맞죠? 8명. 그래서 메슬로우, 엘더퍼, 메슬로우는 5단계, 엘더퍼 3단계, 2단계 가는 사람이 맥그리고 아지리스 리커트, 그다음에 허즈버그까지. 앞에 세 사람은 주로 Y쪽만. 허즈버그는 Y도 중요하지만 위생도 중요합니다. 다만 위생은 생산성이 아니라 손실 방지예요. 그다음 계층이 있긴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다. 맥클랜드. 계층도 없다. 동시에 나오더라. 복잡인관 누구다? 머레이입니다. 머레이 맞죠? 머레이. 자, 그다음에 과정이론 나옵니다. 과정이론은 직무특성 이론의 해크맨과 오렘. 얘는 보다시피 직무특성이 심리 상태로 여기에 성장 수준이 영향을 줄 겁니다. 됐지? 성장 수준에 따라 심리 상태가 정해질 겁니다. 네가 성장 수준이 높다면 직무를 포괄적으로, 낮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대 이론은 가능성이 들어와요. 내가 노력했을 때 성과 나올 가능성, 성과 나왔을 때 보상이 올 가능성, 그다음에 이 보상의 주관적 매력도. 이렇게 세 가지 좁혀져야 될 거고, 형평성 이론은 타인과 비교합니다. 욕망 말고 다른 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일의 특성이 심리 상태가, 여긴 기대나 수단성 유인가가, 얘는 중거 인물이, 이건 아담스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목표가 나와 얼마나 목표가 구체적인가 방향성을, 얼마나 목표가 난이도가 높은가가 노력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곱해져 가지고 성과 나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습이론 자극이에요. 외적 자극 행태주의 학습이론 스키너, 행태주의 학습이론이고요. 내적 자극이론 인지학습이론 반두라 이론, 반두라가 아니네요. 이게 이분. 그다음에 사회학습이론이 반두라죠. 모방 같은 거, 타인에 대한 모방들. 그래서 어떤 욕망 말고 어떤 자극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과정 이론입니다. 자, 8번 문제 풀겠습니다. 분석론입니다. 이 분석론 나왔을 때 가장 작은 게 뭐다? 관리과학이에요. 온리 대안만 찾는 거고, 체제 분석이 목표가 나올 거고, 온리 경제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분석이 제일 커요. 그래서 내 관리과학은 뭐 장영실이다. 체제 분석은 황희정승이다. 정책 분석 정도 되면 정도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올라갑니다. 여기로 가면 수단 쪽이고, 얘는 목표 쪽이고, 얘는 방향까지 올라가요. 사실지향적 기획이 될 거고, 가치지향적인 기획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책 분석과 체제 분석의 차이가 뭔지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정책 분석, 이 모든 걸 광의의 정책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 문제는 넓게 본 겁니다. 자, 보니까 1번 보니까 정책 분석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인식해야지 목표가 나오고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치?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목표 만들고 대안까지. 이거는 이미 정책으로 올라간 거죠. 옛날 관리과학은 오늘 대안밖에 안 봤어요. 목표까지 보는 게 되게 체제 분석이고, 요 문제까지 방향까지 보는 게 정책이에요. 그래서 체제와 정책을 비교한다면 정책이 질적이고, 체제가 양적이고, 체제하고 관리과학 비교한다면 체제가 질적이고, 관리과학이 양적이에요. 이 체제 분석 안에 도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BC 분석이 있고, EC가 있어요. BC가 능률성 분석이고, EC가 효과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도 화폐 가치로, 편익도 화폐 가치로, 모두 화폐 가치로 바꾸니까 이건 틀렸죠. 비용 편익이 아니라, 비용 효과가 아니라 비용 편익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1번 맞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비용 효과 분석은 이쪽이 효과성이죠. 비용은 화폐로 바꾸지만은 편익은 효과는 물건 단위로 용역 단위로 못 바꿉니다. 이러다 보니까 BC 분석은 B와 C가 같으니까 화폐니까 비교하기 쉬워요. 근데 비교하기 쉽지만 만들기가 어려워. 적용이 좀 힘들어요.
반면 이시 분석은 비교가 안 돼요. 왜? 화폐 단위와 용역 단위, 물건 단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동종사만 비교되지 이종사하고 또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화폐를 효과를 화폐로 안 바꾸니까 적용하기 사용하기 좀 편해요. 그래서 다시 비교하기 쉽다 BC 분석. 근데 적용하기가 어렵다. 화폐로 못 바꾸니까. 반면에 화폐로 안 바꿔도 돼요. 특히 편익을요. 그러니까 적용하긴 편하지만 단위가 다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 이시 분석입니다. 둘이 비교한다면 BC가 좀 더 양적이고 화폐로 바뀌니까 EC가 좀 더 질적이고 무형적이고 질적이고 화폐로 못 바꾸는 게 많은 정부는 주로 EC 분석을 민간은 BC 분석을 이건 틀렸죠. 3번도 틀렸는데 이것도 틀렸네요. 자,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아무리 바람직한 대안이 나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요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가 3종 오류고요. 요 대안이 잘못됐을 때가 1종과 2종이에요. 옳은 대안인데 기각을 했다 2종. 틀린 대안인데 채택했다 1종이잖아 지금. 틀렸죠? 문제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이건 3종입니다. 맨날 나왔던 거. 요 두 가지는 답이 아닙니다. 이런 3종 오류 방지책이 바로 합리모형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주관적 질적 영역은 분석을 해결 못합니다. 합리모형은 분석을 통해서 대안 찾는 건 참 좋지만 문제가 주관적인 가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정의에서는 합리모형이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때 들어오는 게 바로 뭐다? 문제 구조화 기법이야. 경분 개유가, 경계 분석, 분류 분석 이런 것들. 그다음 이것도 저것도 안 되었을 때 브레인소밍까지 해서 경분 개유가 브레인까지 이게 문제 구조화 기법이고 3종 오류 방지책. 분석이 들어왔지 전부 다 질적 분석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 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경계, 분류, 그다음에 계층, 그다음에 유추적, 그다음에 가정까지. 여기다 이것도 안 되었을 때 어떤 의견들 다 말해봐라가 브레인소밍입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가장 기본이 미음이겠죠. 어떤 대안이 좋아요 물어봤을 때, 어떤 목표가 좋아요 물어봤을 때는 뭐 한다? 이 목표와 문제가 맞아야 되겠죠. 적합성. 두 번째는 이 목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충분성, 적절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합성과 적절성이 목표 평가 기준. 그럼 어떤 대안이 좋아요? 그게 바로 실현 가능성과 소망성입니다. 일단 실현 가능해야 돼. 이게 제약 조건이에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뭐 있을까? 재정적으로, 그지? 기술적으로 해서 요거 다섯 가지 나오죠. 법과 윤리 같이 묶이고 정치, 기술, 그다음에 행정, 재정이 나와야 돼요. 재정은 돈이고 행정은 뭐다? 인력이나 조직이에요. 이런 것들. 이게 제약 조건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능 효용돼야. 낙가마르 스모르도 기출문제 있습니다. 노력은 비용만. 능률이 아까 봤던 BC 분석, 투입 대비 산출. 그다음에 효과성이 목표 달성, 여기까지 경제 합리성, 그 다음에 형평성과 대응성이 들어와요. 노능 효용대까지. 어쨌든 대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소망성, 여기까지가 소망성이고 얘가 실현 가능성이네. 요거 말고 누가 있다? 능률, 효율 능률이네요. 노력도 있고 능률, 그 다음에 효과성, 대응성이 빠졌구나. 형평 다음에 대응성이 들어와야 되겠죠. 노능 효용대. 그 다음에 효과성까지가 뭐다? 이게 경제 합리성, 형평성, 대응성은 되게 정치 합리성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뭐가 틀렸다는 거야, 지금? 니은하고 디귿이 틀렸네요. 니은과 디귿이. 답은 2번이겠네요. 자, 9번입니다. 결정 모형이네요. 다 나왔네요. 자, 어쨌든 개인 모형은 포인트가 인간에 대한 가정, 목표의 명확성 여부, 대안의 포괄성 여부, 모든 대안 다 볼지, 일부만 볼지, 그 다음에 기준, 전체 최적한지, 부분 최적한지, 만족한지 이런 식으로 합리 모형은 전지전능한 인간이 명확한 문제인식, 명확한 서열화 있는 목표 설정, 모든 대안의 포괄적 고려, 전체 최적화에 대한 이게 바로 합리 모형입니다. 근데 이건 규범적이야. 여기서 말하는 규범은 경제 합리성이에요. 규범적이고 이상적이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벽하다고 가정하지만 완벽하다고 현실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보도 불완전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상황도 불확실해요. 목표도 갈등이 많습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상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현실 모형이 아니라 이상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만족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하다. 제한된 합리성. 그치? 요게 이제 제일 먼저 말합니다. 이거를 사이먼이 제일 먼저 말하지만 이 사이먼의 요 제한된 합리성 요 얘기는 다른 모형, 합리 모형 빼고 모든 모형이 다 반영해요. 반영돼. 그래서 점증 모형도 들어오고 하다못해 최종 모형도 뭐가 들어와 있다? 제한된 합리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뭐가 있다? 사이몬의 이 만족 모형은 다른 모형에 큰 영향을 줬다는 이유가 뭐다? 바로 이 제한된 합리성을 제일 먼저 말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점증 모형은 이 제한된 합리성에다 뭐가 들어나? 플러스 정치 합리성이 들어와요. 한 번 더 제약되죠.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제약되고 또 타협과 합의가 또 해야 되니까 또 제약됐죠. 그래서 오히려 만족과 점증을 비교한다. 만족이 좀 더 합리적이고 그치? 점증이 좀 더 비합리적이에요. 물론 만족과 합리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합리가 제일 합리적이고 만족이 좀 더 주관적이겠지만 만족과 점증을 비교한다면 만족이 좀 더 합리적이야. 그래서 내가 합리 모형은 경제학, 만족 모형은 경영학, 행동 경제학, 심리학, 그 다음에 점증 모형 정치학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이몬의 이론은 린드브롬의 점증 이론은 사이몬의 제한이함성을 반영합니다. 반영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 있다? 여기에 정치 합리성이 반영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결정자의 이용 적용된다는 게 집행론이 아니라 결정론 시각이다 보니까 일로 들어간 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결정자에게 이용된다는 게 능력이 제한돼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점증 모형, 집행 모형은 70년대 이후거든요. 그 이론이 아니라 그 전에 주로 의제론이나 결정론 시각이어서 이런 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표현이죠? 회사 모형입니다. 역시 합리 모형과 비교돼요. 만족 모형이 그대로 집단 내려오는 게 회사 모형이고 합리 모형 그대로 내려가는 게 합리 모형이에요. 그래서 회사 모형은 합리 모형은 조직을 뭐로 본다? 하나의 유기체로 봐요. 서열화 있는 유기체. 전체 최적화로 찾는 거고 회사 모형은 회사를 뭐로 본다? 느슨한 부서들, 하위 부서들의 연합체로 봐요. 연합체로 보고 얘는 분석을 해 답을 찾는 거고 분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SOP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SOP도의 답을 찾고 부서 간 타협을 해야 돼요. 타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서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걸 갈등의 뭐라 그래? 준해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등의 준해결. 합리모형은 완벽한 해결이겠죠. 그다음에 합리모의 분석이라면은 학습이에요. 학습이고 이 학습의 결과물이 뭐가 된다? SOP가 됩니다. 또 합리모형은 터지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하지만 얘는 터진 다음에 들어가죠. 문제 중심의 탐색이라고 그래요.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학습. 그다음에 그 학습의 결과물이 뭐다? SOP입니다. 빠진 게 있다면 합리모형은 예측이나 극복하려고 불확실성을요. 불확실성 터지면 예측하고 극복하려고 그러지만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회피하려고 그래. 어떻게 회피한다? 단기 관리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그래. 어떻게 통제한다? 장기 계약을 통해서. 계획이 아닙니다. 장기 계약이나 카르텔을 통해서 통제하고 단기 관리를 통해서 회피하려고 그래요. 또는 흡수하려고 그래요. 흡수한다는 건 이미 SOP에 답이 있어요. 이 답에 맞게 문제를 재해석하는 게 흡수한다고 그래요. 근데 흡수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합리 모형은 최고 답을 찾지만 얘는 부서 간 타협의 답이다 보니까 모든 부서가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갈등의 준해결. 또 미리 분석하는 게 아니라 터진 것부터 해결해. 문제 중심의 탐색. 그리고 경험이 쌓여. 이 경험이 쌓인 게 학습입니다. 이 학습의 결과물이 뭐다? SOP야. 분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간 겁니다. 찾아 발견해가지고 합리가 연역적이라면 균합적이겠죠. 이런 거에 그다음 불확실성을 예측이나 극복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거나 통제하려고 그래요. 단기 완료를 통해서 회피한다. 장기 계약이나 카르텔 통해서 통제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회사 모형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틀렸죠. 쓰레기통 모형, 합리 모형, 인간이 완벽해야 되잖아.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불확정적 선호, 인과관계 모함, 불명확한 기술. 그다음 틀렸죠. 상시가 아니라 일시 참여자예요. 여기 틀려. 가정이 틀렸네요. 맨날 나오는 게 뭐였어요? 여태까지는 문해 참선만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강조하는 게 합리 모형과 비교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제 조건도 드디어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불확정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인과성이 뭐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사회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뭘 좋아하는데 교육이야, 의료야, 복지야, 문화야, 아니면 국방이야.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또 어떤 정책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인과성도 모호해요. 또 일관되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합니다. 일시적이에요. 유동적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은 뭐가 안 된다? 합리 모형이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때 우연히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우연히 만나. 여기서 말한 통은 쓰이통이에요. 나 처음에 이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어디서 만난다는 거야? 쓰이통 안에서 만납니다.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인데
우연히 만날 때 뭐가 있어요? 반드시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 우연히 쓰레기통에 만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통이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들어와 있었어. 근데 문제만 있고 딴 게 안 들어와. 그럼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들어와 좀 있다가 해결책이 들어오고 좀 있다가 사건 들어오고 좀 있다가 참여자 들어온 거야. 그럼 우연히 만난 거죠. 우리가 쓰레기통에 막 버리잖아. 이렇게 우연히 네 가지가 만났을 때 그때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연할 때 누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걸 찍어야 될 건데, 왜냐면 이거 찍으신 분이 잘 봐. 위에 게 틀린 거,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렸는데, 찍었는데, 이거는 선택 기회가 없네. 근데 등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요 쓰레기통이 바로 선택 기회예요. 요 쓰레기통이 선택 기회고, 이 쓰레기통이 만들어진 이유가 사건 때문에 만들어져요. 우연히 만난다. 우연히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답은 요 상시 참여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드로의 최종 모형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이에요. 합리 모형인데 인간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불확실한 걸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 모형이 안 되니까 이걸 보완하려고 초합리성과 한류가 가미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적이고 초합리성이란 질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과 비교한다면 질적이지만 원칙적으로 양적 합리 모형이에요. 양적이면 동시에 질적이라고 그래요. 밑에 있죠. 합리 요소와 추합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합리와 비교한다면 얘는 질적이에요. 근데 다른 모형과 비교한다면 기본적으로 양적 합리 모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증 모형과 대치되겠죠. 정치 합리성을 간과했다. 이런 비판 받는 겁니다. 드로우가 중요하고요. 학자도 있죠. 쓰레기통은 뭐 코엔, 마치 올슨 이런 분들이고 회사 모형은 사이몬이죠. 마치죠. 마치 이런 분들. 학자도 정리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전제, 요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 기술, 일식 참여. 요걸 물어봤고, 상시로 바꿨죠. 요 기본 전제가 누가 라이벌이다? 합리 모형과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 이 선택기회가 쓰레기통이에요. 왜 열린다? 사건을 계기로 열려요. 요 네 가지 우연이 통에 담겼을 때 정책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네 가지가 만났는데 자원이 있어요. 그럼 해결해줘요, 바로. 문제 해결이나 준 해결이야. 자원의 여유가 없네. 그럼 어떡할래요? 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잽싸게 해야 돼요. 왜? 딴 거 터지 못하니까. 또는 어떤 사람 반대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잽싸게 하는 게 뭐다? 날치기예요. 또는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1차면이니까 나갔을 때 결정한다는 진빼기예요. 아셨게? 주로 자원의 여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때 새로운 사람 또는 새로운 문제 또는 반대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잽싸게 하더라 날치기 또는 그런 사람이 떠날 때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더라가 진빼기예요. 그래서 날치기와 진빼기도 많이 물어봅니다. 요게 세통 모형이고 주로 물어보는 게 요 세 가지, 네 가지만 물어봤지만 요 앞에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뒤에 거 물어볼 수 있죠? 문제 결과 진빼기 이런 거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레지미론입니다. 이 문제는요. 레지미론을 갖고 왔고 레지미론이 뭔가를 찾는 게 목적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이론들이에요. 레지미론을 틀게 만든 게 아니라 레지미론이 아니에요. 1번은 뭐냐면 레지미론 나오기 전에 누가 있냐면 다원론과 엘리트론이야. 사회구조가 민주인가 비민주인가. 요게 이제 다원 엘리트론이에요. 근데 레지미론은 사회가 민주다 아니면 그 엘리트다 이런 구조 문제가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 모여요. 이벤트를 위해서 모였는가, 어떤 현상 유지 위해서 모였는가, 개발 위해서 모였는가. 그래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구조 측면보다는 행태 측면이 들어와요. 행태 측면인데 다 대등하면 뭐 다원주의 다를 게 없죠. 그러지 않고 이 중에서도 누가 세다? 공식 지배자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세요. 이래버리면 또 그 성장기구론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 일반 정치인들, 국민들 이런 사람의 참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이 경제력 있는 사람에 종속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모두 있다? 정치의 독자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 많은 재벌이나 이런 부자들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겠지만 큰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일반 국민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보다는 어떤 문제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이들이 어떤 관계인가, 이런 행세 측면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죠. 또 이런 참여자에는 공식 참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비공식도 있어. 레짐은 지방자치론에서 뭐다? 어느 지방을 지배하는 비공식 통치연합이에요. 통치연합이고 모인 이유가 다 달라요. 현상 유지인지 개발인지 아니면 이벤트인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다원이 맞다 엘리트가 맞다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는가 어떻게 지배하는가
누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모였기 때문에 이 여러 명이 왜 모였고 어떤 방식으로 지배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레짐 이론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의 상호 의존성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이 행위자들, 행제 측면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이걸 초점 맞추고 레짐이 답은 1번이에요. 그럼 2번이 뭐냐면 이게 정책결정 요인론이에요. 여태까지 정책은 정치가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정치 구조 같은 것들이. 근데 이게 갑자기 누가 들어와? 사회 경제라는 외부 변수가 들어와. 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냐, 사회 경제 요소가 중요하냐가 결정 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죠. 레지미론이 아니고 지방정부 결정위원회 중 외생 변수가 바로 뭐다? 사회 경제예요. 그래서 밑에 가니까 이런 정치 요소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사회 경제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적 요인론이야. 그래서 이건 레지미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지미론을 틀리게 만든 게 아니고 레지미론이 아니야 그냥. 이거는 정치적 요인론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신다운론이죠. 모든 초기 다원주의는 모든 단체가 동등하게 정부한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수동적 입장에서 중립적 시각에서 다 반영해 준다는 게 다원주의예요. 근데 문제가 뭐다? 정부의 능동성 보지 못해요. 정부가 조그마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일 큰 이익단체예요. 미국만 해도 전체 예산의 50% 이상 연방정부 써요. 이 연방정부가 중립도 아니고 중립이어서도 안 되겠죠. 또 자본주의야. 이데올로기 영향이 있어요. 아무리 다원주의여도 미국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기업의 특권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기업이 다 벌어들이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복지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야. 기존의 다원주의는 국가 중립이에요. 다 대등하다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 영향력이 있다. 자본주의 영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절대 이익단체가 대등하지 않습니다. 또 정부도 능동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능동적인 정부하고 경제단체가 엮여버리면 이거는 힘의 불균형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얘도 다원주의란 말이야. 다원주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에요. 자동된다는 게 옛날 다원주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견제 균형되기 위해서 외부로 안 돼요. 일반 국민도 기업의 특권 인정하니까요. 외부가 안 되니까 정부 내에다가 다양한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줘야 돼. 노동부, 환경부, 그 다음에 뭐 보건복지부, 이런 부서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 구조 분화예요. 이게 신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건 신다원주의 문제입니다. 초기 다원주의와 달리 정치 과정이 모두에게 똑같이 개방돼 있지 않, 똑같이 개방돼 있다는 게 다원주의예요. 개방돼 있지 않고 정부가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게 누가 기업의 특권 인정합니다. 기업의 특권 인정하고 정부도 능동적이에요. 그렇지? 이러니까 외부로 안 돼. 왜? 일반 대중도 기업의 특권 인정하니까요. 안 되니까 외부 통제가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견제 균형하는 장치 만들어 놔야 돼요. 내부 견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지미론이 아니라 신다원주의입니다. 역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틀렸죠. 이건 개념 자체 틀렸네요. 정부 결정 집행에 있어서 비공식 연합이에요. 공식 정치가 아니라 공식 비공식 연합이고 전체적으로 비공식이에요. 이거는 4번은 레짐을 틀게 만들었네요. 맨 마지막 엘리트론입니다. 지방 권력이 소수 엘리트에 집중돼 있다. 특히 누가? 헌터. 헌터는 지방이잖아요. 밀즈는 전국이잖아, 지금. 그래서 애틀란타 지역을 연구해 보니까 애틀란타에 한 50만 살았는데 50만 중에 40명이 지배하는데 40명 중에 25명이 기업인이에요. 그치? 이 사람들이 영기자욱한 당에서 애틀란타의 모든 정책을 지배하고 사소한 것만 의원들이나 대중들이 안다는 겁니다. 넘긴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방 권력이 헌터네요. 소수 엘리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엘리트가 기업 엘리트예요. 기업 엘리트고 이들이 중요한 정책은 다 지배하고 사소한 것만 의회라든지 대중들이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터 이론을 봐야 되겠네요. 엘리트론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레지미론 틀게 만드는 건 4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2번, 3번, 5번들은 레지미론 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이론이 지금 들어온 거야, 지금. 그래서 올라가 볼게요, 다시.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이거는 뭐다? 정치결정 요인론.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 이건 신다원주의입니다. 4번은 레짐을 틀게 만든 겁니다. 얘는 비공식 통치연합이에요. 틀게 만들었고 5번은 지방 엘리트론인데 특히 헌터입니다. 이거는 밀즈는 지방 권력이 아니라 국가 군산복합체라는 전체 국가 권력이니까 지방이니까 헌터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 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겁니다. 감사합니다.